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자, 오늘 이제 우리 벌써 11회차 수업입니다. 박수! 와! 대박! 11회차 수업, 우리 앞으로 남은 수업은 총 오늘 포함해가지고 4회의 수업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14회차가 마지막이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마지막 종강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야 돼. 종강 수업이 이제 3월 1일 날 이제 종강 수업 겸 3.1절 기념 특별 수업을 할 건데, 봐봐. 3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거쳐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일단 10시부터 1시까지 일제감정기 특별 수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14시 연달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침 수업을 듣고 연달아서 듣는 애들은 밥을 못 먹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중간에 밥 먹고 17시까지, 그러니까 5시까지, 이때는 이제 해방 후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그러니까 현대사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월 1일 날에는 한국사로 우리가 풀타임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3월 2일 날에는 10시부터 1시까지 제국주의에 대한 세계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시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었거든.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팽창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왜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1시간 쉬고 오신 다음에 2시부터 5시까지는 통합사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 내용 중에 인권과 헌법이라는 내용이 있어. 요게 2학기의 킥이야. 가장 어려운 단원이거든. 그래서 인권과 헌법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 그러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대체 언제부터 인간은 인간답게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인권과 헌법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것이요.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때 이제 선택하고 희망하는 친구들은 와가지고 특별 수업을 다른 과목들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게 이제 선생님의 겨울방학 특강의 묘미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특강은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어. 요 강의실에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거든? 여기 옆에 자리까지 해가지고 15명이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20명 넘게 수용할 수 있었어가지고 28명이 신청을 했었어. 근데 이제 올해는 강의실이 조금 더 적어졌다 보니까 15명 정도 최대 수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특강을 수강하고 있는 특강 수강생들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선 신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마지막 종강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 3월 1일 날에 가정 일정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선생님이 수업 촬영 다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요즘 선생님이 조금 빠듯하기는 합니다만 항상 종강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소정의 의미 있는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면 과목별로 받아가는 이제 그런 선물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열심히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이클래스의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언제까지 신청 받아요?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공지 올릴 거거든? 네. 아마
오늘 세계사 수업이 5시에 끝나고 6시에 또 수업이 있는데 그 사이에 1시간이 남잖아? 그때 올릴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올려놓으면 주말 동안 여러분들도 숙고해 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여러분들은 수급말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하이클래스에 투표하기 통해가지고 이제 일정 투표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했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는 이제 총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조선 후기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농민분기, 그리고 세 번째가 실학, 그리고 국학, 네 번째는요 흥선대원군, 개혁정치까지 이렇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부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흥선대원군 파트부터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배우고 있는 내용은 아니야. 이례적으로 여기 망포동에 있는 잠원중, 영동중, 망포중학교에서 부록 학습지까지 주면서 거의 가부개혁까지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 주범위가 이제 근현대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구한말까지를 막 다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진도로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해. 근데 원래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중학생 친구들은 이 이후부터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을 하면 되고, 고등학생 친구들은 조금 긴장을 해야 돼요. 왜? 지금부터 우리가 4차례에 나눠가지고 나가는 진도들이 이제부터 1학기 중간 범위, 1학기 기말 범위, 그리고 2학기 중간 범위, 2학기 기말 범위,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한 회차 한 회차씩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은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단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신분제가 동요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공업 그리고 농업과 같은 경제 발달,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 신분제의 동요. 이렇게 일단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상품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신분제가 동요한다라는 내용, 이 2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이 사회 변동과 신분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오게 됐는지 좋은 요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소로 이제 설명을 해볼 거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만 짤막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건 영조 정조의 개혁정치였지. 그치? 네. 영조 정조의 개혁정치에 공통분모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었어. 어떤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탕평책? 당파에 바르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두루 등용하는 탕평정치. 맞아요. 있었어요. 탕평정치가 있었었지. 그 중에서도 더욱 이제 적극적으로 탕평파를 육성해가지고 정권을 이제 이어갔었던 인물은 바로 영조였어. 그래서 영조께서는 즉위하자마자 무엇을 했다 그랬었죠? 즉위하자마자 탕평교서를 내렸었다 그랬었지. 맥락을 한번 잘 생각해봐. 요거 선생님이 그 공지 하이클래스에다가도 올릴 거니까 지워도 될까? 네. 오케이. 하이클래스에 오늘 5시 이후에 6시 사이로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자, 살인 세력들이 언제 때 처음 등용되었었지? 맞아. 성종 때 처음으로 등용이 되었었단 말이야. 성종 앞에 예종 그리고 세조가 있었었잖아. 그치? 세조 때 정괴를 주도하고 있었던 훈부 세력들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온건과 신진 4대부들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살인 세력들이 이후에는 성종 때
예성, 연중, 임명, 선 요거 했었잖아요. 예성, 성종 이후에 뭐예요? 연중, 임명. 이 연산군, 중종반정, 그리고 인종 제위기간이 가장 짧았었던 8개월, 거의 이제 9개월에 가까운 8개월이었는데 이 제위기간이 가장 짧았었던 인종과 그리고 명종 4대에 걸쳐가지고 살인 세력이 화를 입는 사건, 사화가 발생하기도 했었어. 근데 그 사화가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임명선, 선조 때 살인 세력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었단 말이야. 아니 대체 어떻게 훈구 세력들이 그렇게 짱짱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인 세력들이 중앙 정계를 주도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사전 오기 끝에 살인 세력들이 정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요. 선현에게 제사를 올리고 이 성리학,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서당. 선. 이거 어떻게 두 개 틀린 거지? 자,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향촌 사회의 자치 규약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향료. 이건 어떻게 두 개 틀린 거야, 대체? 향미. 향약이에요. 향촌 사회의 자치 않으면 규약. 쳤잖아. 향이야. 이 두 가지가 이제 살인 세력들의 기반이 되었었던 거지. 조선은 철학자의 나라야. 철학,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철학적 토대와 단단한 기반이 다져져야 이후에도 이렇게 명맥을 이어져 갈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하였었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했었던 사건이 뭐였었지? 무엇을 두고 어떤 묘술직을 두고 분화했어요? 가장 높은 인사권 가진. 뒤에 있는 친구가 얘기해준다. 이조 전랑의 벼슬직을 놓고 이 이조 전랑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인사에 대한 권한이 있었어. 그래서 이 이조 전랑이라는 벼슬직을 두고 동인에는 김의원, 서인에는 심의겸이 이렇게 분화하게 되는 것이죠. 동인들은 거의 영남학파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동인 세력들이 이후에는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없죠. 특히 이 북인 세력들은 누구의 제자였어? 실천하는 선비, 행동하는 선비. 이 머리에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 실천을 강조했었던 남명 조직 선생님과 그리고 강하나를 건너가지고 조금 더 일찍 세상에 태어나셨었던 회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들은 남인이 되었어. 이들이 추구했었던 것들이 조금씩은 달랐다 그랬지. 조식은 실천, 이황은 왕권. 그렇지. 왕권을 중시했었다. 자, 그리고 서인 세력들은요,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정통? 성리학. 그렇지. 성리학자들이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정통 성리학자. 그러다 보니까 이나 성은의 이 학문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했었던 이들 서인 세력들은요, 경기, 황해 요 일대였어. 경기, 황해 일대였어. 그러면서 쭉 이어져 가게 되는데 북인 세력들이 또 나중에는 또 분화하게 되죠.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 세력들, 선조와 후궁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북 세력이었었고, 이후에는 선조와 갭이었었던 인목대비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소북 세력이었어. 결국에는 광해군이 자신의 어린 동생, 이 영창대군을 증살하고 그리고 어머니 인목대비 계비를 폐위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소국 세력들도 정계에서 배제되면서 서인들은 북인, 특히나 광해군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 첫 번째, 중립외교야. 정통 성리학자들이 중요시하는 건 무엇이겠어? 대의와 명분이겠지. 그치? 실리보다도 대의와 명분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명과 후궁 사이에서 유연한 중립외교를 펼치려고 하는 광해군의 이런 외교 정책들이 서인들의 눈에는 당연히 좋지 않게 보였어. 근데 거기에다가 활용 점정으로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살해하려고 그래. 당연히 서인 세력들이 이를 갈고 결국에는 광해군을 폐위시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정계에서 북인 세력들은
밀려나게 되는 거야. 축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조반정을 주도했었던 서인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인 세력들이 참여를 하는 양상을 띠게 됐어. 요게 이제 인조반정에 대한 이야기였지. 기억나? 네. 자, 인조반정을 누가 주도했다고? 서인. 그렇지. 인조반정을 주도한 건 서인 세력. 서인이 주도했고 그 뒤에 이제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조 이후에 인조 때 뭐 일어났었어? 혹시 큰 사건 기억나? 전쟁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보여줬었는데 에이 설마 아니 정묘란 그리고 그렇지 정묘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묘란은 누르하치의 후궁이 광해군의 북수를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침입했었던 사건이었고 병자호란은 나라의 국호를 후금에서 처음으로 바꾸었었던 홍타이지가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침입했었던 사건이야. 우리가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는 것을 성공했었으나 이제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난을 갈 수가 없었어.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40여일간의 항쟁 끝에 결국에는 삼전도에서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조반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옆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보자. 이 이후 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있었어. 근데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소현세자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 승하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종이 왕위에 올랐다. 효종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북쪽을 벌하자. 북벌 정책을 추진하셨는데 갑자기 효종께서도 맞아요. 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종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효종, 효종의 이제 효종보다도 더 위에 이 장렬왕후 조씨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예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 세력들이 이제 다툼이 있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예송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예송 논쟁은 1차 2차에 걸쳤었던 논쟁이었었는데 첫 번째 예송 논쟁 때는 효종께서 세상을 떠나자 승하하시고 나서 이제 장렬왕후 조씨 자의대비가 이 예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들이 부딪히게 된단 말이야.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을 주장했지만 왜 서인이 1년밖에 주장을 안 했겠어 얘들아? 효종께서는 복림대 군이었기 때문에 왕자, 일반 4대부의 예법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주자가래를 근거로 들었었고 그에 반면에 이제 왕권을 중시했었던 남인 세력들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효종은 말 그대로 종, 즉 왕이셨습니다. 일반 4대부의 예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조 오레이를 근거로 3년을 주장했지만 1차 예송 때는 누가 승리해? 그렇지. 서인 세력들이 승리를 했지. 그리고 나서 2차 예송 때는요. 효종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효종의 비께서도 세상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효종의 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이 효종의 비가 세상을 떠났으니 상복을 또 얼마나 입을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를 해. 서인들은 9개월, 남인들은 1년을 주장하게 되면서 2차 예송에는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중학교 친구들 내신에서는 1차에 누가 이겼고 2차에 누가 이겼고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아. 예송을 거쳐가지고 최종 누가 승리를 하게 됐냐 요 정도만 물어본다. 아시겠죠? 자, 남인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숙종 때 이제 주도하고 있었던 정당, 주도하고 있었던 붕당들이 휙 뒤집히면서 나라가 휘청일 정도로 바뀌는 사건들이 일어나 그걸 우리가 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이 환국 역시 3번의 환국이 있었어. 물론 기억이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예송 논쟁 끝에 이제 남인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하게 되었었는데 이후에 경신왕국에서는요 남인 세력들이 역무를 끼했다 그래가지고 정계에서 배제당하고 축출되었어.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게 되고 기사왕국 때는요 이 장욱경 기억나요? 희빈 장씨의 이 아들
이윤의 정호 문제를 놓고 대립하게 되면서 희빈장씨를 지지했었던 남인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하게 되는 게 기상왕국이었어. 이후에는요, 이제 인현왕후가 폐위당했었는데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주도했었던 서인 세력들이 갑술왕국 때 다시 이 정계를 주도하게 되고 남인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 정계에서 배제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숙종 때 이제 여러 번의 황국이 있었었는데 마지막 갑술왕국 때 서인 세력들이 주도하게 되고 이 서인 세력들도 분화하게 되죠. 숙종에게는 물론 이제 이 인경왕후도 있었지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인현왕후도 있었고, 근데 인현왕후랑 숙종 사이에서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희빈 장씨와 또 군인이었었던 숙빈 최씨를 놓고 봤을 때 희빈 장씨의 아들과 숙빈 최씨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희빈 장씨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우리가 소론이라고 했었고, 숙빈 최씨의 아들을 연인궁을 지지하는 세력을 우리가 노론이라고 했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희빈 장씨의 아들 이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숙경영이니까 경종이지. 근데 경종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종께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경종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이복 동생이었었던 연인궁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영조. 그렇지, 영조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자, 소론이 지지했었던 거 누구라고? 영조. 경종, 희빈 장씨의 아들, 그리고 노론이 지지했었던 건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었던 영조. 연인궁. 좋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영조, 정조, 왜 탕평을 이렇게 실시하려고 했는지, 서인 세력들이 이후에는 소론과 노론으로 분화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제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경종이 승하하고 소론도 정계에서 어떻게 돼요? 배제되었었다. 요런 양상이었었어. 근데 영조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첫째 아들도 있었지만 첫째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세자로 책봉이 되었었는데 장원세자라고 했었지. 그랬는데 장원세자가 뒤주에 갇혀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아들 장원세자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맥락 기억하지. 근데 이 장원세자, 사도세자의 죽음을 놓고 노론 세력들이 또 한 번 나뉘어지게 된단 말이야.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한 처우입니다. 벽파. 사도세자의 죽음은 너무 과한 처우입니다. 시파. 이렇게 벽파와 시파로 나뉘어지게 되었었단 말이야. 그랬었던 영조는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관리를 두루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탕평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탕평 교서를 내렸는데 이인좌인안과 같이 반발이 좀 심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는 보여주기의 약속, 뭐를 한다 그랬었죠? 비석을 세웠었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탕평 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문제 풀고 있는 저 친구 요범이는 시험 문제 안 들어갔었죠, 그죠? 네.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탕평비를 이제 성균관 입구에다가 세우게 되었었고요.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었던 그 벼슬집 뭐였다 그랬죠? 이조전랑의 권한을 강화한다, 약화한다? 약화. 그렇지. 똑똑해.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분당에 근거지였었던 서원을 정리했었고요. 또 네 번째, 탕평파를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탕평파를 적극적으로 육성해가지고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해 나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영조가 펼쳤었던 개혁 정치는 무엇이었다? 민생, 안정. 안정.
가혹한 처벌을 금지했었고 사형수에 대한 상심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백성들의 삶을 더 보다 괜찮게 해주려면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 그랬었지. 선생님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세금을 줄여주는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집권자가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청년들의 큰 인기를 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치? 마찬가지로 세금을 줄여준다면 민생이 더 안정적이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세금을 줄여줍니다. 조선은요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성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됐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5군형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강압적으로 꼭 군대를 가야 되는 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됐을까? 1년에 2필씩 군포를 납부하면, 군포는 옷감이야 얘들아. 군포를 납부하면은요 군대를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군역의 의무로서 1년에 2필이라는 군포를 납부를 해야 됐었는데 그 군포를 시원하게 한 필로 줄이게 되는 것. 무슨 법?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을 실시해서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어떻게? 한 필로. 그렇지. 1년에 한 필로 이렇게 줄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두 번째, 민생안정 정책. 선생님, 근데 이렇게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이게 되면은 나라의 국고는요,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었지. 자, 맞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나라의 재정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던 정책 무엇이었습니까? 노비? 안건법. 정비법. 정말 재밌어요. 노비 안건법은 알아요. 뭘 알아요, 야. 노비 안건법은 강종. 네, 고려의 4대 왕이었었던 강종. 광종이에요. 광종. 예? 노비안건법. 과거제만 기억하면 되는 건데. 알아요. 그럼 뭘 실시했다? 노비? 점검. 어머니의 종을 따라간다? 종무법. 특용법. 노비종무법을 실시해서 어머니가 양인이고 아버지가 천민이면은 당연히 이제 이꼴 천민이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간다라 그래서 이 천민이지만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양인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양인이 되면 법제적으로 이제 조선은 양천제였기 때문에 양인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백성으로서 세금도 내고 결혼도 하고 사유재산을 축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니까 국가 재정에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청계천 준천사업.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보고, 요거는 이제 영조의 개혁정치였어. 이번에는 정조의 개혁정치를 이야기할 건데, 정조는 준론 탕평이라고 해서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두루 등용하는 것과는 살짝은 조금 다른 결이야. 왜냐면 노론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하고 있잖아. 근데 노론의 벽파들은 뭐라 그랬어?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한 처우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었죠. 그치?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죽음? 혹시 파란불 들어왔나요? 초록색.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불이 확 안 보였어요. 자,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한 처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벽파를 이미 정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겠어요? 아니지. 그러면 이 정조 입장에서 등용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정계에서 배제되었었던 능력 있는 출중한 신하들이야. 이를테면은 소론들이라든지 이를테면은 남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계에서 배제되었던 노론 세력과 노론이래 죄송합니다. 소론 세력과 남인 세력을 등용했다. 소론, 남임을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서울에 대한 차별도 어떻게 했다? 폐지했었다. 서울 차별을 금지하며 능력 있는 관리를 두루 등용하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정조가 펼쳤었던 개혁 정치에는 왕권 강화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일부 또 벽파 세력들의 반발이 컸었기 때문에 이 왕권 강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다 그랬어요? 일단 규장각.
왕실 도서관이 되는 규장각을 창덕궁 후원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이 규장각은 이후에 강력한 정치기구화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추월적 군주를 자처하는 초계 문신제를 실시합니다.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 37세 이하의 당하관 출신 중에서 능력 있는 신하를 의정부에 초선해가지고 여기 규장각에서 공부한 다음에 40세가 됐을 때 졸업시키는 그러한 제도 초기에 문신제였어요. 자, 그리고 3번 장용령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아니라 그랬죠? 네. 장용령 뭐야? 국왕 호위 부대가 되는 장용령을 설치를 했습니다. 장용령을 설치했고 네 번째, 우리 살고 있는 곳 어디예요? 정조대왕을 잊을 수 없는 곳이죠. 그쵸? 당신 화성 사시나요? 수원 화성. 자, 수원 도시건설.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인 기구 또는 정치적인 기구, 심지어는 상업적인 기능까지 하는 도성 화성을 건설합니다. 화성을 건설할 때 이제 설계에는 정약용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축조할 당시에는 채제공이 크게 활약을 했었지요. 이 화성을 건설하게 되었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정조하면은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는 상공업의 발달.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조금 어려운 명칭이었었지? 신의 통공입니다. 신의 통공이라 그래서 이 국가에 허가받은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 그랬었단 말이야. 이 시전상인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난전에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 난전에 권한을 금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시켜버려서 여기에서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 야! 여기서 뭐 하는 거? 야! 하는 거 이제 못하게 한다 그랬었죠. 그쵸?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니 신문고 빼지 않았어요. 네? 신문고 빠지지 않았어요. 신문고 다시 부활했죠. 영조 때. 네. 네. 좋아요. 네. 난전의 권한을 금지하는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되면서 시전상인들보다 국가에 허가받은 시전상인들보다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는 사상들의 활약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실까요? 네, 좋아요. 자, 이어가지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조선 후기 사회 변동으로 넘어가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농업과 상공업에 대한 내용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농업의 발달, 어떻게 농업이 발달했는지 잘 들어봐요. 일단 전국적으로 모내기법이 확산이 되는 거야. 모판에다가 모종을 미리 키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심는 모내기법이 확산되며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량은 더 극대화될 수가 있었던 거지.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1년에 한 땅에서 2번 농사를 짓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무슨 작? 이모작. 그렇지, 이모작이라고 하죠. 이 이모작 5월부터 10월까지는 우리가 무슨 농사 지어야 되겠어? 가을에 추수하는 거? 쌀이겠죠. 그치? 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벼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벼농사는 반드시 건기가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벼농사를 농사를 짓고 10월부터 5월까지는 무엇을 농사 지었다? 보리 좋습니다. 보리를 농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년에 2번씩 농사를 짓는 이모작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품, 작물도 많이 재배를 하게 되는데 상품 작물은 이야기했죠. 우리가 굳이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 쌀은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이 없으면은 아사하고 막 큰일 날 수 있겠지. 하지만 상품 작물은 있으면 좋고 개인의 기호와 관련이 있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는 인삼, 차, 담배 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 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일부 계층들, 특히 자신의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영농들 많지는 않았어요. 자영농들이나 아니면은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농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요, 자영농이 아니라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다 성장을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상공업의 진흥입니다. 상업활동, 이 상은 뭐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죠. 공은 뭐겠어요? 물건을 만드는 거. 그렇지, 만드는 것입니다. 공업활동은 만드는 것, 상업활동은 사고 팔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상공업이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대동법? 네. 누구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어요?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세조. 자, 대동법이라는 것은 박납의 폐단. 그러니까 박납이라는 것은 공납의 폐단을 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간지대인데 갑자기 전복을 구해오래. 전복이 어디 있어요 대체? 전복은 바다에 있지. 우리 사반이 돌산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상인에게 구매를 해가지고 줄 테니까 돈 내놓으래.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해가지고 어렵사리 저기 정동진에 살고 있는 선생님의 이 사촌에 이웃 사촌에 뭐 넘고 해가지고 뭐 16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저기 정동진에 살고 있는 혈연한테 연락을 어떻게 해가지고 전복을 구해왔어. 근데 그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는 거야. 이러면서 백성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었던 게 토산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공납의 폐단이었어. 이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앞으로는 세금을 어떻게 되라? 쌀이나 동전, 옷감으로만 거두겠다. 대동! 단결! 이렇게 이야기한 게 대동법이었지. 그러면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경기지방 중심으로 실시되고 100년 후였었던 숙종 때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었단 말이야. 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성장하는 계층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공인. 그렇지, 공인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치면 우체국 택배라 그랬었지. 우체국도 얘들아 공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공인 세력들은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야?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전달까지 하는 공인 계층이 있었어. 그래서 공인이 성장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하는 보고상, 장시,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은 이 사상들의 명칭도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병강상인, 그리고 유상, 그리고 만상, 내상, 송상이 있단 말이죠. 활동했었던 지역에 따라서 상인들을 부르는 이 명칭들이 조금씩 달랐어. 경강상인들은요, 경 근처, 강 근처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인데 누구야? 한강 근처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불렀었고, 유상은 평양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유상이라고 했고, 만상은요 조금만 더 가면 만주래. 조금만 더 가면 만주인데 신흥 상공업자들이 주로 이제 만상, 조금만 더 넘어가면 청나라인데, 그래서 어디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야? 의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야. 내상은 부산, 송상은 옛 고려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지? 개경이라 그랬었지. 그래서 개경에서 이제 활동하는 상인들, 옛날에 개경을 송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송악, 송상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인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서는 상평통보, 숙종 때 이제 상평통보를 사용하면서 상평통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산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무역 등을 통해 가지고 점점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자, 이렇게 상공업과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부를 축적한 상민들, 주민들이 등장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돈은 있어. 근데 뭐가 없지? 기본. 명예, 맞아. 명예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 부족한 명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게 되면서 신분제가 동요된다라는 것이죠. 납속과
비일콩에 이름명, 수첩, 첩자를 써서 공명첩. 여기에다가 공명첩은 뭐 관직 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땡땡땡을 관직으로 임명한다. 이름 빈칸. 여기에다가 이름 쓰는 거야. 김, 태, 건 쓰면은 나는 이 관직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 나는 이 관직이 될 수 있는 거야. 요게 이제 공명청, 납속 같은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명청과 납속을 판매하게 되면서 신분제에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향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향반들을 우리가 구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향반들도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양반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향반들이랑 새롭게 납속이나 공명척 또는 이제 이 양반들이 몰락하기 직전에 자기 집에 족보를 이렇게 사고 파는 일들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러한 족보를 사들이면서 새로운 향촌 사회에 새로운 신흥 지배계층인 신향이 등장하게 됐어. 이걸 우리가 향전이라고 하는데, 이 향전에서는 수령의 지지를 받았었던 신향 세력들이 더 우세하게 치고 갔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